샌프란시스코 대학의 55연승과 NCAA 토너먼트 2연패를 이끄는 등 1950년대 당시 NCAA 최고의 선수는 단연 빌 러셀이었습니다. 그는 208cm의 크지 않은 신장을 가졌지만 224cm에 달하는 윙스팬과 엄청난 운동 능력,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대학 3년간 평균 20득점 이상, 20리바운드 이상의 괴물 같은 스탯을 쌓으며 사실상 대학 무대를 평정하고 있었고, 그가 다가올 195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을 것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상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구단들은 러셀을 뽑는 데 주저하고 있었고,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흑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950년 NBA 드래프트에서 보스턴이 척 쿠퍼를 지명하며 마침내 인종의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NBA에서는 차별과 팀당 흑인 선수 최대 2인이라는 만묵적인 쿼터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압도적인 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러셀의 지명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 팀들이 망설이고 있는 사이 러셀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역대 최고의 감독이자 최고의 단장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레드 아우백이었습니다. 당시 빌 셔먼, 밥 쿠지로 이어지는 리그 최강 백코트 라인을 보유했던 보스턴은 그러나 화려한 공격력에 비해 성적이 신통치 못했는데, 이에 아우백은 대학 최고의 수비수인 러셀이야말로 자신들의 약점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임을 확신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1라운드 지명권이 없어 빌 러셀을 지명할 수 없었던 보스턴의 아우백 감독은 묘수를 준비했고,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세인트루이스 호크스에게 접근합니다. 미국 내 지역 가운데서도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으로 잘 알려진 세인트루이스인 만큼 호크스는 선수단이 모두 백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활용해 보스턴은 올스타 출신 센터 에드 맥컬리를 뇌물로 결정. 마침 그의 고향 역시 세인트루이스인 점을 활용해 트레이드를 제안합니다. 제안을 받은 세인트루이스가 클리프 헤이건까지 추가로 요구하면서 결국 드래프트 전체 2번 픽 지명권과 헤이건, 맥컬리를 맞바꾸는 2대1 트레이드가 성사되었고, 두 팀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1순위인 로체스터 로열스가 역대 최고의 수비수를 외면하면서 결국 빌 러셀은 전체 2순위로 세인트루이스에 지명된 후 곧바로 트레이드를 통해 보스턴 셀틱스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리그에 데뷔한 빌 러셀은 아우백 감독이 예상한 그대로 역대 최고의 디펜스 능력을 통해 골밑을 지배하며 리그 최고 선수에 등극했고, 그는 전무후무한 파이널 8연패 포함 총 11번의 파이널 우승과 함께 반지의 제왕, 역대 넘버원 수비수라는 찬사를 들으며 불멸의 보스턴 셀틱스 왕조를 완성해냅니다. 한편 클리프 헤이건과 에드 맥컬리를 받은 세인트루이스가 자칫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두 선수 모두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정도로 트레이드 후에도 뛰어난 기량을 자랑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세인트루이스 역시 보스턴 셀틱스 왕조 시대에서 1958년 구단 역사상 유일한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는데요. 차별을 넘어 흑인 혐오 현상까지 보여주던 세인트루이스에서 과연 빌 러셀이 정상적인 기량을 펼칠 수 있었을지를 고려했을 때 해당 트레이드는 분명 보스턴 셀틱스의 완승이었지만, 세인트루이스 역시 크게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86-87 시즌 세계 첫 득점왕 수상과 함께 시즌 MVP 투표 2위에 오르며 리그 최고 선수 반열에 올라선 마이클 조던의 미친 화력을 앞세워 플레이오프에 나섰지만, 동부 최강 보스턴 셀틱스에 3전 전패 셧아웃 당하며 원맨팀의 한계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시카고 불스. 조던의 시대에 접어든 그들이 더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던을 보좌해줄 선수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를 부인 2시즌째를 마친 제리 크라우스 단장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던을 중심으로 새롭게 팀을 재편하고 있던 크라우스는 1987년 드래프트에서 조던과 함께 시카고를 이끌 만한 잠재력을 갖춘 한 명의 선수를 발견하는데, 그는 NCAA가 아닌 NAIA 리그 소속, 이름도 생소한 센트럴 아칸소라는 듣보잡 대학 출신 스카티 피펜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에 접어들면서 키가 무려 15cm나 자라면서 농구 선수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한 피펜은 이후 2년 연속
NAIA 올 아메리칸 팀에 선정될 정도로 기량을 급성장시켰으나 하브리그에 소속된 탓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피펜의 토너먼트 경기를 우연한 기회에 관람하게 된 크라우스는 마치 흙 속의 진주와 같은 피펜의 기량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펜이 혹시나 타 구단 스카우터들의 레이망에 포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는 경기 관람 후 에이전트에게 다른 팀에게 피펜을 보여주지 말라, 필요하다면 비용을 전액 지불할 테니 드래프트 사전 캠프에 참석하지 말고 하와이에 휴가를 가라 라고 제안할 정도로 피펜의 기량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크라우스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타팀 스카우터들에게도 전해졌고, 이에 당시 시카고 불스가 8번 픽을 갖고 있었기에 크라우스는 앞선 순번의 팀이 피펜을 가로채갈까봐 밤잠을 설쳤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걱정이 많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앞선 순번의 픽이 필요했던 크라우스는 전체 5순위를 갖고 있던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접근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8순위로 지명한 올랜 폴리니스의 다음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한 장과 2라운드 한 장을 더하는 조건으로 전체 5번 픽을 획득, 계획대로 스카티 피펜을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이라면 피펜을 데려오기 위해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던 크라우스 단장이 정작 피펜과는 최악의 관계였다는 점인데, 활약에 걸맞지 않는 낮은 연봉, 그리고 그로 인한 트레이드설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둘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이는 결국 조던의 은퇴 이후 피펜이 팀을 떠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시카고 불스에서 데뷔하게 된 스카티 피펜은 수비력, 게임 리딩과 볼 배급, 리바운드 능력까지 보유한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 플레이어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올 NBA 퍼스트팀 3회, 디펜시브 퍼스트팀 8회, 올스타 7회에 선정되었고, 필 잭슨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펜스에서 핵심이 되는 하이포스트 롤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조던과 함께 위대한 불스 왕조의 핵심 멤버로서 2번의 3픽 포함 6번의 파이널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한편 피펜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시애틀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폴리니스는 공격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커리어 동안 세크라멘토 시절을 제외하고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한 채 2004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무명 대학팀 선수의 가능성을 알아본 제리 크라우스 단장의 안목과 결단력이 시카고 불스 왕조의 초석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2인자의 탄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992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졌던 올랜도 매직은 주저없이 루이지애나 주립대 출신 센터 샤킬 오닐을 선택하였고, 루키 시즌 23.4득점, 13.9리바운드, 3.5블록이라는 괴물같은 기록을 작성하며 올스타전 주전 선발과 함께 신인왕까지 거머쥔 오닐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힘입어 직전 시즌 21승을 올렸던 그들은 무려 41승 41패의 성적을 기록, 구단 역사상 첫 위닝 시즌을 달성합니다. 2배에 가까운 성적 향상 탓에 1993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에 참가한 하위 11개 팀 가운데 올랜도는 하지만 가장 낮은 1.52%의 확률을 받게 되는데요. 즉 66개의 추첨공 가운데 올랜도에 배정된 공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로터리 추첨 결과 단 1개의 공이 1순위 지명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게 올랜도는 2년 연속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차지하는 행운을 얻습니다. 기적의 1순위 지명권을 얻게 된 올랜도 매직은 1993년 드래프트에서 타임아웃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유명해졌지만 미시건 대학교를 2년 연속 NCAA 파이널에 진출시키며 전미 최고의 빅맨으로 평가받던 크리스 웨버를 지명하였고, 올랜도 팬들은 샤킬 오닐, 크리스 웨버라는 젊고 유망한 괴물 트윈타워 탄생에 흥분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크리스 웨버를 눈여겨보고 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돈 넬슨 감독. 평소 웨버가 선보인 빅맨 포지션을 초월한 플레이를 높이 사던 그는 자신들이 지명한 1라운드 3순위 지명 선수와 3장의 1라운드 지명권까지 포함된 딜을 통해 웨버를 데려오기 위한 트레이드에 나섰고, 골든스테이트가 선택한 선수를 내심 고려하고 있었던 올랜도가 제안에 응하게 되면서 NBA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트레이드 발표가 데이비드 스턴 총재에 의해 발표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report a trade. Orlando has traded the draft rights to Chris Webber to Golden State in exchange for the draft rights to Anthony Hardaway and 3 future first-round draft picks. 트레이드를 통해 올랜도에 합류한 앤서니 하더웨이, 속칭 페니 하더웨이는 이후 매직 존슨을 연상케 하는 포스터 플레이뿐만 아니라 페이스업, 인사이드 돌파를 통한 마무리 능력, 경기 막판 승부를 결정짓는 클러치 득점력까지 갖췄으면서도 넓은 시야와 뛰어난 패싱 스킬을 통해 샤키로들과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올랜도를 1995년 파이널까지 진출시키는 등 눈부신 업적을 남겼는데요. 특히 잘생긴 외모와 함께 신장 201cm, 체중 88kg의 마른 몸매, 만능에 가까운 플레이 스타일과 특유의 다재다능함으로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한 그는 1993년 파이널을 끝으로 잠정 은퇴를 선언한 조던의 빈자리를 채우며 단순히 구단을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이자 아이콘으로 등극합니다. 비록 영혼의 파트너 오닐의 이적 이후 계속된 부상과 그로 인한 폼 저하로 인해 전성기를 빠르게 마감하였지만 데뷔 4시즌 만에 올 NBA 퍼스트팀 2회, 서드팀 1회에 선정되는 등 센세이셔널한 활약으로 리그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며 90년대 NBA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스타로 남게 됩니다. 한편 골든스테이트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크리스 웨버는 데뷔 시즌 평균 17.5득점, 9.1 리바운드를 기록, 신인왕까지 거머쥐며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그토록 원하던 돈 넬슨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2시즌 만에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워싱턴을 거쳐 1998년 이적한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그는 바야흐로 기량을 만개시키며 마침내 리그를 대표하는 빅맨으로 올라섭니다. 빅맨 본연의 플레이는 물론 208cm의 신장임에도 뛰어난 드리블과 슈팅 능력까지 지녔던 그는 현대농구 빅맨들의 플레이를 2000년대 초반에 선보인 시대를 앞서간 빅맨이었는데요. 케빈 가넷, 팀 덩컨과 함께 2000년대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 중 한 명으로 불리면서도 두 선수 대비 잦은 부상과 우승 커리어가 없다는 점이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다양한 스킬로 팬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받았던 선수는 분명 웨버였고 뛰어난 기량의 스타성까지 발휘한 그는 여전히 밀레니엄 킹스 황금기의 상징으로 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1996년) 여름 LA 레이커스의 제리 웨스트 단장은 드래프트를 앞두고 샬럿 호네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시 레이커스가 1라운드 로터리 픽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센터 블라디 디박을 내줄 테니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를 지명해달라는 것. 전성기를 맡고 있던 3점 머신 글렌 라이스와 파워포워드 안소니 메이슨이 주축이 된 샬럿 입장에서는 라이스를 받아오는 대신에 내줘야 했던 알론조 모닝의 부재로 인해 골 및 공백은 절실히 실감하던 상황이었기에 시즌 평균 2자릿수 득점과 2자릿수 리바운드가 보장된 빅맨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던 13순위 지명권으로는 대형 신인을 지명할 가능성도 만무했던 만큼 샬럿은 레이커스의 딜에 응하게 되었고 그들은 레이커스의 요청대로 199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3순위로 한 명의 선수를 지명하는데 그의 이름은 로어 메리언 고등학교 출신 가드 코비 브라이언트였습니다. 웨스트 단장이 팀의 주전 센터 디박을 내주고 고졸 출신 코비를 지명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랜도에서 리그 최고 센터로 거듭나고 있던 샤키로니를 영입하기 위한 포지션 정리 및 셀러리캡 여유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오늘과 포지션까지 겹치는 센터 블라디 디박을 내보내고 신인인 코비를 데려옴으로써 팀 셀러리 절감과 함께 포지션 중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확보한 여유분을 통해 레이커스는 FA가 된 오닐을 영입하며
리그 최강 골밑을 구축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NBA 역사상 최초의 고졸 신인 가드가 된 코비의 잠재력 때문인데요. 고교 3년간 평균 30.8득점, 12리바운드, 6.5 어시스트, 4스틸, 3.8 블록이라는 괴물같은 스탯과 함께 올 아메리칸 팀 선정을 비롯해 네이스미스 올해의 고교 선수, 게토레이 올해의 고교 선수 등 고교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휩쓸며 탈고교급 퍼포먼스를 선보인 코비의 재능과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그의 농구에 대한 열정을 확인한 웨스트 단장은 결국 만 18세의 고졸 출신 가드를 데려오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 승부수는 모두가 알듯이 레이커스의 20년을 결정지은 최고의 수가 되었습니다. 데뷔 후 2시즌 동안 올스타 가드 에디 존스의 백업 역할을 담당했던 코비는 에디 존스가 이적한 3년차부터 주전으로 발돋움하면서 그의 위대한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특유의 맘바 멘탈리티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킨 코비는 빠르게 리그 정상급 가드로 올라섰고, 조던의 은퇴 후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갈망하던 NBA 팬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리그 최고 스타에 등극하는데요. 20년의 선수 생활을 오로지 LA 레이커스에서만 활약하며 5번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그는 공룡센터 샤킬 오닐과 함께 리그 최강 콤비를 이루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역사적인 3핏을 달성하였고, 오닐과 결별한 뒤 본격적인 팀의 1옵션이 된 이후에도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파이널 우승과 함께 파이널 MVP까지 등극하며 명실상부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팀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커리어에서도 시즌 MVP 1회, 올 NBA 퍼스트팀 11회,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팀 9회, 올스타 18회에 선정되며 독보적인 인기와 퍼포먼스를 증명한 코비는 특히 올스타전에서 역대 최다인 4번의 MVP를 차지하였는데, NBA 사무국에서는 그의 활약을 기리며 올스타전 MVP 트로피를 코비 브라이언트 트로피로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이클 조던 이후 팀의 공격을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수였던 그는 터프한 상황이 많은 플레이오프에서 결정적인 활약으로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진정한 스타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드래프트 당시 만 18세 검증되지 않은 고졸 신인을 데려온 당시 선택은 80년대 이후 레이커스가 2000년대 다시 한번 왕조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NBA 역사상 최초로 2개의 영구 결번이 지정될 만큼 레이커스 구단과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이자 리그 최고 스타를 탄생시켰습니다. 1998년 드래프트가 열리기 전 댈러스 매버릭스의 돈 넬슨 감독은 유럽 출신, 그것도 변방 리그인 독일 리그 출신 19세 소년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덩 노비츠키. 213cm의 큰 신장을 바탕으로 뛰어난 재능을 곧바로 드러내며 16세의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한 노비츠키는 득점왕 타이틀과 함께 소속팀 DJK 비르츠부르크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킨 공로로 올해의 독일 농구 선수로까지 선정되며 유럽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NBA와 NCAA 스카우터들에게는 여전히 관심밖의 무명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키 주최로 개최된 이벤트 대회에서 미국 농구 유망주들을 압도하는 활약을 펼치며 NBA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돈 넬슨 감독 역시 이 같은 노비츠키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독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드래프트에서 그를 지명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1998년 드래프트에서 댈러스 이외에 노비츠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 하나 더 있었고, 그들은 바로 노비츠키를 제2의 래리버드로 낙점한 전체 10번 픽의 보스턴 셀틱스였는데요. 이러한 보스턴의 관심을 알고 있던 댈러스는 전체 9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밀워키 벅스에게 접근, 재빠르게 트레이드 협상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당시 댈러스는 보스턴보다 앞선 순번인 6번 픽을 갖고 있었기에 바로 노비츠키를 지명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댈러스는 다가올 드래프트에서 노비츠키와 더불어 노트르담 대학 출신 빅맨 팻 게리티를 뽑을 지명권이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돈 넬슨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을 실현시켜줄 선수로
당시 피닉스에서 백업 포인트 가드로 활약하던 스티브 내시를 점찍고 있었는데 마침 1998년 드래프트에서 지명권이 없었던 피닉스가 팻 게리티를 원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자 게리티를 활용해 스티브 내시를 댈러스로 데려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러키는 130kg이 넘는 육중한 몸으로 대학 무대 골밑을 장악하고 있던 미시간 대학의 트랙터 로버트 트레일러를 원하고 있었기에 댈러스는 자신들의 6번 픽으로 로버트 트레일러를 뽑고 9번 픽과 19번 픽을 갖고 있던 미러키가 각각 덕 노비츠키와 팻 게리티를 지명한 뒤 서로 2대1 트레이드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이에 당시 토니 쿠코치, 블라디 디박과 같은 유럽 출신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는 유럽 출신 용병 선수보다는 올 아메리칸 팀에 선정될 정도로 검증을 마쳤고 피지컬적으로 더 훌륭한 트레일러가 낫다고 판단한 미러키는 댈러스의 제안을 수락하고 맙니다. 환상의 묘수로 노비츠키와 팻 게리티를 둘 다 얻은 댈러스는 곧바로 피닉스와의 딜을 통해 게리티를 내보내고 포인트 가드 스티브 내시까지 영입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완벽하게 실현시킵니다. 이렇게 빅리그에 데뷔하게 된 노비츠키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20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오로지 댈러스에서만 보내며 시즌 MVP 1회, 파이널 MVP 1회, 올 NBA 퍼스트팀 4회, 올스타 14회 선정 등 유럽 출신 선수로서 불멸의 역사를 써내려갔고 특히 그의 커리어 하이라이트인 2011년 파이널에서는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라는 역대급 빅3를 앞세운 마이애미를 상대로 손가락 부상, 심한 고열 증세, 객관적인 전력 열세 등 악조건 속에서도 시리즈 6경기 평균 26득점, 9.7 리바운드 기록과 함께 결정적인 클러치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댈러스 구단 역사상 첫 파이널 우승을 달성, 선수들에게는 낭만과도 같은 팀을 우승으로 이끈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타이틀까지 얻으며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에 등극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러키에 입단한 로버트 트레일러는 체중 조절 실패와 기량 미달로 인해 벤치 요원으로 여러 팀을 전전하다 2005년 NBA 커리어를 마감하고 마는데요. 결국 댈러스 돈 넬슨 감독의 뛰어난 안목과 미러키의 역대급 삽질로 인해 양 구단은 프랜차이즈 최고의 스타와 프랜차이즈 최악의 실수라는 뒤바뀐 결과물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참고로 제2의 레드버드 영입에 실패한 보스턴 셀틱스가 전체 10순위로 지명한 선수는 캔자스 대학 출신 포워드 폴 피어스였습니다. LA 레이커스와의 2000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 석연찮은 판정 속에 거짓말 같은 역전패를 당하며 20세기를 마감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21세기에 접어들자 말 그대로 최악의 시기를 보냅니다. 성적 하락뿐만 아니라 라시드 월러스, 본지 웰스, 잭 랜돌프, 루벤 피터슨 등 포틀랜드 선수들은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로 스포츠면보다 사회면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NBA 팬들로부터 제일 블레이저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듣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로즈가든 아레나가 파산 직전 상태에까지 이르면서 성적과 구단 이미지, 재정 모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포틀랜드에게는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케빈 프리차드였습니다. 2005년 임시 감독직을 맡아 5승 22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구단은 샌안토니오 시절 보여주었던 프리차드의 뛰어난 선수 보는 안목을 높이사 스카우팅 파트 총괄 역할을 맡겼고, 그는 다가올 2006년 드래프트에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직전 시즌 21승 61패를 기록, 서부 최하위를 찍었음에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결과 4번 픽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순번을 받게 된 포틀랜드. 하지만 지금부터 설계자 프리차드가 계획한 큰 그림이 펼쳐집니다. 드래프트 당일 포틀랜드는 전체 4순위로 루이지애나 주립대 출신 포워드 타이러스 토마스를 지명했는데, 물론 토마스가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미 포틀랜드는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많았기에 그들의 선택에는 탄식이 흘러나왔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틀랜드 팬들의 탄식은 감탄으로 뒤바뀝니다.
훌륭한 피지컬과 무브먼트, 스피드를 고루 갖춰 득점감으로 평가받고 있던 텍사스 대학 출신 빅맨 라마커스 알드리지를 내심 원하고 있었던 프리차드는 이번 픽에 시카고 불스가 그를 지명하자 알드리지와 함께 막판까지 시카고가 고심하던 선수인 토마스를 지명함으로써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었고, 포틀랜드가 빅토르 크리아파까지 더해 트레이드를 제안하자 NCAA 토너먼트에서 펼쳐진 맞대결에서 알드리지를 압도하는 활약을 펼친 토마스를 내심 인상 깊게 본 시카고가 딜을 수락하면서 라마커스 알드리지를 로즈 가든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프랜차이즈 드래프트 역사상 최악의 순간으로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1984년 드래프트에 대한 복수를 시카고에게 22년 만에 작게나마 성공한 포틀랜드. 하지만 프리차드에게는 아직 한 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로터리 픽이 없었던 포틀랜드는 세바스찬 텔페어와 테오 레틀리프를 활용해 보스턴 셀틱스가 전체 7순위로 선택한 랜디 호이를 데려오는데,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호이가 아닌 워싱턴 대학 출신 가드 브랜든 로이였습니다. 뛰어난 볼 핸들링과 높은 농구 지능을 바탕으로 PAC-10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며 대학 최고의 완성형 가드로 불리었던 로이는 정통 슈팅 가드를 원했던 포틀랜드에게 있어 최적의 매물이었고, 프리차드는 호이를 이용해 전체 6순위로 로이를 지명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게 접근, 트레이드를 통해 브랜든 로이까지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프리차드의 치밀한 전략을 통해 포틀랜드는 라마커스 알드리지와 브랜든 로이라는 팀의 내외곽을 책임질 미래 자원을 동시에 품는 데 성공했고, 두 선수는 팬들이 바라던 모습 그대로를 코트에서 증명해냅니다. 비록 대학 시절부터 계속되던 무릎 부상으로 인해 빠르게 추락하고 말았지만, 브랜든 로이는 루키 시즌 신인왕을 차지한 데 이어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펼치며 데뷔 3년 만에 코비 브라이언트, 드웨인 웨이드에 이은 엘리트 슈팅가드 레벨로 올라섰고, 라마커스 알드리지 역시 2015년 팀을 떠날 때까지 9시즌 동안 활약하며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를 책임질 수 있는 리그 대표 빅맨으로 성장. 특히 포틀랜드 리빌딩 핵심 3인방으로 여겨졌던 브랜든 로이, 그렉 오든이 부상으로 무너진 상황 속에서 홀로 포틀랜드의 에이스로서 팀을 지탱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년 드래프트에서 프리차드의 설계하에 행해진 두 번의 결정은 수렁에 빠져있던 포틀랜드를 구원한 최고의 선택이 되었고, 2012년 클라이드 드렉슬러와 함께 프랜차이즈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선수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과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06-07) 시즌 평균 26.4득점을 올리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완성한 리그 최고의 3점 슈터 레이 알렌. 그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소속팀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성적은 신통치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시애틀은 대학 무대 최고 센터 그렉 오든과 괴물같은 득점력으로 NCAA 무대를 평정한 케빈 듀란트가 참가하는 2007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 둘 중 누구를 뽑더라도 향후 팀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제목임이 분명했기에 로터리 추첨 결과에 크게 고무된 상태였던 시애틀에게 조용히 접근한 구단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역대 최다 우승팀이라는 영예를 뒤로한 채 리그 최악체로 전락한 보스턴의 데니 에인지 부사장은 2007년 여름 단장까지 겸임하게 되면서 선수 선발의 전권을 얻게 되었는데, 24승 58패의 성적으로 동부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2007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5번 픽에 애매한 권리를 갖게 되자 그는 드래프트 지명권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윈 나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결정합니다. 자신들의 고민 중 하나인 백코트 라인을 단번에 해결해줄 적임자로 시애틀에서 중년가장 노릇을 하고 있던 레이 알렌을 전 찍은 보스턴 셀틱스는 시애틀에게 딜런테 웨스트, 월리 저비악과 함께 드래프트 지명권이 포함된 트레이드를 제안했고, 전체 2순위로 케빈 듀란트를 손에 넣으며 팀의 간판 스타 레이 알렌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시애틀 역시 리빌딩 노선을 고려하고 있었던 터라 보스턴의 제안을 수락. 듀란트와 함께 팀의 재건을 이끌어줄 선수로 조지타운 대학 출신 포워드
제프 그린을 전체 5순위로 뽑아줄 것을 요청하며 두 구단의 트레이드는 마침내 성사됩니다. 이로써 199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 지명된 뒤 곧바로 트레이드되어 미러키 벅스에서 NBA 커리어를 시작한 레이 알렌은 또 한 번의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의 당사자가 되는 운명을 맞으며 보스턴으로 이적하게 되었고, 이 같은 레이 알렌과 보스턴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기존의 폴 피어스 그리고 이후 합류한 케빈 가넷과 함께 현대농구 슈퍼팀의 시초로 불리는 빅3를 구축한 레이 알렌은 과거 미러키와 시애틀에서 보여주던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스코어러이자 팀의 독보적인 1옵션 위치를 내려놓은 채 슈터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롤의 감소를 받아들이면서도 변함없는 득점력과 함께 여러 번의 결정적인 클러치 퍼포먼스를 과시했고, 이 같은 레이 알렌의 헌신을 바탕으로 보스턴 셀틱스는 2008년 파이널에서 LA 레이커스를 격파하고 22년 만에 파이널 우승을 차지 리그 최강자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케빈 듀란트와 함께 시애틀 재건을 이끌 자원으로 평가받았던 제프 그린은 탁월한 운동 능력을 자랑하며 올루키 퍼스트 팀에 입성하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등이 차례로 합류하면서 팀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결국 그는 11시즌 도중 트레이드되며 짧은 인연을 끝맺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약 중인 리그의 대표적인 장수 선수로 남아있는 그린이지만, 레이 알렌을 보내면서까지 데려온 선수로서 그가 시애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보여준 활약에는 분명 아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인한 멘탈과 경이로운 피지컬, 긴 윙스팬과 넓은 수비 범위를 높이 평가했지만 NBA 스카우터들은 아쉬운 공격력을 지적하며 2011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한 선수에 대한 지명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출신 포워드 카와이 레너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훌륭한 디펜스 능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 샌안토니오는 레너드를 탐내고 있었고, 당시 로터리픽 지명권이 없었던 그들은 15번 픽을 갖고 있던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트레이드를 제안합니다. 조건은 카와이 레너드를 지명해주는 대신에 팀의 주요 식스맨이었던 조지 힐을 내주는 것. 토니 파크와 마누 지노빌리의 백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던 당시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매우 아꼈던 선수를 로터리픽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선수와 트레이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많은 위험이 따르는 선택이었는데요. 포포비치 감독 역시 훗날 카와이 레너드를 데려오는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었다면서 최근 20년 동안 한 가장 힘든 결정이자 모험수라고 밝혔을 만큼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 대부분 우려 섞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너드의 가능성을 알아본 프런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고, 데뷔와 동시에 파코와 지노빌리의 백업 가드 정도로 생각했다는 리그 최고 명장의 판단을 완벽한 오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첫 시즌부터 노쇠화된 샌안토니오 라인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 올루키 퍼스트팀에 선정된 카와이 레너드는 이후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 기량에 샌안토니오 특유의 시스템 농구까지 익히며 성장을 거듭합니다. 특히 데뷔 때부터 인정받았던 극강의 수비력을 코트에서 증명한 그는 221cm에 달하는 긴 윙스팬을 통한 스틸과 블록, 압박 수비뿐만 아니라 뛰어난 수비 이해도를 통해 단순히 상대팀의 에이스를 넘어 리그 최고의 플레이어들조차 곤혹스럽게 만들며 NBA 역사상 최고의 스몰 포워드 수비수로 평가받게 되는데요. 또한 수비 못지않게 공격에서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아이솔레이션과 포스트업을 통한 1대1 플레이에 수준급의 미드레인지 점퍼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그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득점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며 말 그대로 공수겸장이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잡습니다. 그리고 레너드는 2014년 파이널에서 자신의 커리어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는데요. 당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로 이어지는 빅3를 앞세워 3핏에 도전하던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로 파이널에 나선 그는 더블팀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고 불렸던
리그 최고 선수 르브론 제임스를 극강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즈의 분수령이었던 3차전부터 매경기 20득점 이상씩을 올리는 정상급의 공격력까지 과시, 현 시점 기준 샌안토니오의 마지막 파이널 우승을 이끈과 동시에 만 22세의 나이로 역대 세 번째 최연소 파이널 MVP에 등극합니다. 그렇게 포포비치 감독에게 있어 최근 20년 동안 저지른 가장 큰 모험이었던 선수는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이 되었고 현재까지 샌안토니오의 마지막 우승을 이끈 파이널 MVP로 남아있습니다. 2018년 드래프트는 21세기 드래프트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대역급 유망주들이 대거 참가했던 만큼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각 구단들 역시 치열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3번 픽을 갖고 있던 애틀란타 호크스와 5번 픽을 보유하고 있던 댈러스 매버릭스는 2명의 가드 유망주를 두고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댈러스는 훌륭한 파워와 밸런스를 바탕으로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스킬까지 갖춘 완성형 선수로 평가받으며 2017년 유로 바스켓에서 슬로베니아를 사상 첫 우승으로 이끈 99년생 천재 가드 루카 돈치치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5순위였기에 자신들이 돈치치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1번 픽이 확실했던 디안드레 에이튼과 2순위가 유력했던 마빈 베글리를 각각 피닉스와 세크라멘토가 지명할 것이 유력했기에 댈러스는 전체 3순위의 애틀란타에게 접근, 트레이드를 제안합니다. 돈치치를 뽑아주면 본인들이 지명할 전체 5순위 선수와 다음 연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함께 내준다는 것. 애틀란타는 당시 제2의 스테판 커리라는 수식어까지 들으며 NCAA 디비전 1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섞은 대학 무대를 지배한 오클라호마 시티 대학 출신 가드 트레이 영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단순히 트레이 영을 뽑는 것보다는 댈러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트레이 영과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함께 받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4순위의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트레이 영을 픽하면 모든 계획이 무산되기에 고민하고 있던 애틀란타는 멤피스가 자렌 잭슨 주니어를 뽑을 거라는 정보를 확인한 뒤 제안을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결국 양 구단이 합의한 대로 3순위로 지명된 돈치치는 댈러스로 5순위로 지명된 트레이 영은 애틀란타의 유니폼을 입게 되며 뒤바뀐 운명 속에서 두 선수는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루키 시즌부터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플레이로 평균 21.2득점, 7.8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견이 없는 신인왕을 수상한 돈치치는 이후 실패를 모르는 루카 매직을 매 시즌 선보였는데 수비를 제외하고 현대 농구에서 포인트 가드가 갖추어야 할 모든 능력을 보유한 그는 이 같은 다양한 장점을 십분 발휘하며 댈러스의 독보적인 1옵션이자 정상급 레벨로 올라섰고 2년차 시즌부터 6년차 시즌이었던 23-24 시즌까지 무려 5년 연속 올 NBA 퍼스트 팀에 선정, 현존 리그 최고 가드로서 공인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 시즌 평균 33.9득점 기록으로 득점왕 등극과 함께 결정적인 클러치 퍼포먼스로 노비츠키 시대 이후 댈러스를 13년 만에 파이널 무대까지 이끌며 요키치와 더불어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등극한 그는 댈러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선수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에서 데뷔와 함께 팀의 1옵션은 물론 리그에서 가장 핫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트레이 영은 특출난 볼 핸들링, 패싱 능력과 같은 스킬적인 부분에 더해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 주저없이 클러치 샷을 던질 수 있는 강한 멘탈리티까지 증명하며 그동안 여러 논란과 부침이 있던 가운데서도 애틀란타를 상징하는 에이스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 잡았는데요. 24-25 시즌 존 스탑턴과 매직 존슨을 소환할 정도로 어시스트에 관해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아마도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 상대가 하필 루카 돈치치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2012년 드래프트에서 브래들리 빌과 데미안 릴라드를 거르고 마이클 키드, 길 크리스트를, 2014년 드래프트에서 잭 라빈을 거르고 노아 본레를,
2015년 드래프트에서 데빈 부커를 거르고 프랭크 카민스키를, 2017년 드래프트에서 도노반 미첼을 거르고 말릭 몽크를 지명하는 등 팬들을 뒷목 잡게 만들었던 샬럿의 이른바 소신픽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을 맺고 말았는데, 2018년 드래프트에서 마침내 그들은 계속된 실패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당시 비록 전체 1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었지만 2018년 드래프트가 대형 유망주들이 대거 참가한 역대급 훅년으로 평가받는 드래프트였던 만큼 11순위에서도 충분히 재능 있는 선수들을 픽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샬럿이 현실적으로 지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주목한 선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켄터키 대학 소속 캐나다 출신 가드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였습니다. 대학 입학 후 초반에는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212cm에 달하는 긴 윙스팬을 바탕으로 내외곽에서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자랑하며 곧바로 주전으로 도약했고, 시즌 평균 14.4득점, 4.1리바운드, 5.1 어시스트를 기록, 1학년의 신분으로 SEC 토너먼트 MVP까지 차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NBA 스카우터들에게 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같은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잠재력을 샬럿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마침 자신들의 차례인 11순위까지 여전히 그가 남아있자 샬럿은 주저없이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지명합니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켐바 워커를 지명했던 2011년 이후 드디어 샬럿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LA 클리퍼스가 샬럿을 향해 갑작스런 트레이드를 제안했고, 이를 추진한 인물은 바로 당시 LA 클리퍼스의 집행부 임원직을 맡고 있던 제리 웨스트였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의 경기를 오랜 기간 지켜봐온 웨스트는 쉐이가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발견했고, 그가 NBA에 데뷔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선수가 될 것이라 웨스트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LA 클리퍼스의 바로 앞순번이었던 샬럿이 그를 지명하자 자신들이 12순위로 선택한 마일스 브리지스와 함께 2020년과 2021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 2장이 포함된 조건으로 트레이드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샬럿 팬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안 돼를 외쳤을 해당 딜을 샬럿은 끝내 수락하고 말았고, 결국 22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리그 최고 가드가 될 선수를 뽑아놓고도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제리 웨스트에게 또다시 헌납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LA 클리퍼스 역시 해당 트레이드의 승자가 되지는 못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레이드를 통해 어렵게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품고 정확히 1년이 지난 2019년 여름, 클리퍼스가 구단 역사상 최악의 트레이드로 평가받는 딜을 통해 그를 너무 쉽게 떠나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